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코벤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그리고 카라바흐와 유로파리그 개막전까지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 펼쳐지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는 최근 비판을 받아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에릭 텐하흐 맨유 감독 모두 입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단두대 매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그나마 텐하흐 감독이 맨유를 더욱더 견고한 팀으로 이끌면서 전술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맨유가 홈팀인 만큼 우세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타격까지 생겼는데요. 양 팀의 최근 경기를 통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의 전술 프리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최신 상황과 양 팀의 예상 라인업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에 일제히 열리게 됩니다. 먼저 일정 살펴보면 9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뉴캐슬 대 맨시티의 경기로 시작하고요. 밤 11시에는 아스널 대 레스터시티, 브렌트포드 대 웨스트햄, 첼시 대 브라이튼,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 대 풀럼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아졌죠. 이제 주전 경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역대 리버풀과의 경기에 강했던 황희찬 선수잖아요. 9월 2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울버햄튼이 안방에서 리버풀을 상대하는 경기, 과연 황희찬 선수가 또 한 번 해결사 본능을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어서 9월 29일 일요일 밤 10시에는 입스위치 타운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가 있고, 영국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자정 넘어 9월 30일 월요일 0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고, 6라운드 마지막 일정으로 10월 1일로 넘어가 화요일 새벽 4시에 본머스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열립니다. 토트넘과 맨유 최근 몇 년 동안 엇비슷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감독들에 대한 상황 여러 가지로 많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토트넘이 현재 2승 1무 2패 9득점 5실점으로 10위에 올라 있는데, 맨유 역시 2승 1무 2패로 전적이 똑같아요. 양팀 모두 승점 7점인데 맨유가 5득점 5실점, 그러니까 토트넘과 실점은 같은데 득점이 적기 때문에 골득 실차 차이로 순위가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맨유가 10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고 토트넘이 다시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의 흐름상 결국에는 이 경기야말로 지금까지의 경기보다는 양팀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역량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물론 최근에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두 팀 감독 모두 이 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경질되지는 않겠지만, 이 경기에서 만약 참패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명확하게 감독의 능력이 드러나는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이후 경기 흐름, 이후 결과에 따라서 전반기 안에 다시금 경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맨유와 토트넘 모두 서로의 경기를 통해 예전에도 감독들의 운명이 결정됐던 사례들이 있고, 또 양팀이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는 빅식스의 끝자락에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겨루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원정 1대2 패배, 리버풀전 0대3 패배로 인해 테나 감독이 큰 비판론에 시달렸었는데요.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 3대0 완승을 시작으로 반슬리와의 카라바오컵 7대0 대승,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0대0 무승부, 트벤테와의 유로파리그 개막전 1대1 무승부까지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어요. 물론 팰리스 원정에서의 무승부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놓쳤다라는 느낌이었으나, 트벤테와의 경기 같은 경우 이기고 있던 경기를 무승부로 내주면서 또 좀 허탈한 실점으로 승리를 놓치면서 이 두 경기의 좀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는 3경기 연속 무패의 흐름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였지만, 결국에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로 이어졌던 트벤테전의 무승부는 결국에는 테나 감독에 대한 좋던 평가가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네덜란드 출신의 레전드인 루이트 굴리트, 굴리트라고 유명하죠. 굴리트가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도 테나 감독이 벌써 부임 3년 차인데 아직도 팀을 만드는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는데, 그 지적을 이겨내려면 더더욱 토트넘과의 경기에 승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지금 불안정한 모습인데 그 토트넘에 패배하고 전술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면 부임 2년 차이고 또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밀린다면 테나 감독이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죠. 토트넘 같은 경우도 뉴캐슬전 1대2 패배, 아스널전 0대1 패배, 한 골차 패배였지만 내용상으로 굉장히 아쉬운 패배였고요. 코벤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2대1 승리는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내용상으로 고전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이 따랐어요. 물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3대1 승리는 내용상으로도 완벽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도 선제골을 내줬던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아쉬움들은 드러났었는데요. 카라바흐와의 경기 유로파리그 3대0 승리를 통해서 3연승까지 달렸기 때문에 또 3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올린 점에 있어서 더 이상 감독을 비판하는 것은 억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퇴장 선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카라바흐를 상대로 더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더 많은 빅찬스를 허용했고 심지어 카라바흐의 결정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테나 감독과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진짜 실력을 검증해야 된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 경기 이후에 또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일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 경기가 양팀 감독의 로테이션, 전술 운영, 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팀의 최근 2시즌 경기의 통계 기록을 통한 장단점 분석을 보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루 패스를 통한 득점 기회 창출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런 뒷공간으로 찔러넣는 패스를 통해 득점이 많다는 건 토트넘의 약점인 하이라인의 뒷공간이 충분히 공략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 오는 전방 압박 능력도 베리 스트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면서 그 상황에서 실책이 발생해서 공을 빼앗겨서 실점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특히 카라바오와의 경기에서 드라고진의 퇴장 상황이라든지 또 벤 데이비스가 공을 빼앗기면서 비카리오가 뛰쳐나와서 간신히 선방을 했던 장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맨유는 토트넘을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맨유의 약점이 그나마 결정력,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점과 수비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점들이 토트넘의 약점에 비해 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강점과 약점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죠.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가 있고 수비라인 뒷공간에 문제가 있고 강점은 최근에 오히려 세트피스 공격에서 좀 좋아진 모습들 또 역습 공격도 종종 시도하면서 조금은 공격 패턴이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상성상으로 최근 특히 테나 감독이 결과를 내기 위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상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트벤테와의 경기 모두 비겼는데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내용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트벤테전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로테이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선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큰 로테이션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우트 대신 해리 맥과이어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파트너로 나왔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의 파트너로 코비 마이누 대신 마누엘 우가르테가 뛰었거든요. 물론 우가르테가 점점 팀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측면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가르나초와 레시포드 둘 중에 누가 낫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퀄리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이누와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움직임, 활동량, 경기 운영 능력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근 특히 맨유가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마이누의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엔진과 같은 능력과 또 더리우트의 패스 공급과 전진 수비와 또 공격 가담 능력 이런 것들이 빛났기 때문에 토트넘전은 마이누와 더리우트가 확실히 출전할 거라는 점에 있어서 트벤테전에 드러났던 특히 실점 상황과 같은 허술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맨유가 최근에는 세트피스 상황을 잘 활용해서 득점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둘 때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2차, 3차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계획된 움직임이었는데요. 에릭센이 코너킥을 짧게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근거리로 내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진에 들어오는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오른발 크로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 넣었고 이 뒷공간으로 수비수인 더리우트가 달려들어오면서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우스햄튼전의 2대0 추가골 같은 경우도 에릭센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길게 넘겨준 코너킥을 아마드 디알로가 받아서 수비가 달라붙자 바깥쪽에서 또 프리한 상태로 전진해 들어왔던 레시포드에게 내줬고 레시포드의 중거리 슈팅 상대의 압박이 늦게 뛰쳐나오면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많은 선수들이 문전에서 골키퍼의 시야까지 가리면서 계획된 슈팅으로 2대0이 됐었습니다. 사우스햄튼전의 막판 3대0 추가골 같은 경우에는 카세미르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스루패스를 찔러 넣을 때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를 바꾼 달로 선수가 이 공을 이어받아서 컷백을 줬고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가르나초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풀백의 뒷공간이 열리는 부분들, 또 문전에서 3자의 움직임을 커버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수비적인 약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넣은 3골 모두 토트넘을 상대로도 통할 수 있는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죠. 트벤테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지역에서 브루노 페르난드가 전진 패스를 줬을 때 인버티드 풀백으로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달로 선수가 안쪽에서 공을 받고 키핑하고 여기서 경합 끝에 흘러나온 공이 에릭센에게 바로 이어지면서 에릭센이 벼락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찔러 넣는 상황이 나왔는데 토트넘 역시 이런 중거리 슈팅을 비카리오가 간신히 막아내야 했던 장면들이 카라바오의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고, 특히 최근에 에릭센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예 공격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면서 조금 더 본인의 공격 창의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달로가 안으로 들어오고 지르크지가 중앙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나 또 허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고, 이런 부분들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1선과 2선 라인 사이를 오가는 패스와 움직임이 탁월하다는 점은 토트넘 수비를 상대로 충분히 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맨유가 트벤터와의 경기에서 실점했던 장면을 보면은 트벤터의 오른쪽 풀백인 판 로이 선수가 자기 진영부터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단독 돌파로 5명 정도의 맨유 선수를 무너뜨리고 들어갔는데 그 어떤 맨유 선수도 이걸 제지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맥과이어 선수가 결국 태클로 저지하긴 했는데 이 저지한 공을 에릭센이 조금 부주의하게 잡아놨고, 그 에릭센을 라모르스가 압박해서 빼앗아난 이후에 또 한 번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결국에는 맨유가 대인 수비에 있어서 분명히 허점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레시포드가 이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너무나 부실하게 했던 것들도 분명히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레시포드보다 먼저 주전으로 뛰고 있는 가르나초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끈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과의 경기는 레시포드보다는 가르나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역시 텐하그 감독이 맨유를 부수기 어려운, 깨기 어려운 팀으로 만들었다라고 전술적인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지난 시즌보다 더 맨유가 좋은 팀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맨유가 보여준 수비력 향상의 핵심은 통제력과 간결함이며,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열리는 토트넘과의 경기에 다시 한번 이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5경기에서 3차례나 클린시트를 기록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텐하그 감독의 지휘 아래에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보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경기하는 맨유는 2023-2024 시즌보다 전술적 접근 방식에서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공을 소유하는 것은 항상 골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번 시즌에 테나 감독은 그 점을 더욱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2024 시즌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 단 18경기에서만 50% 이상의 상대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지금까지 모든 경기의 평균 점유율이 56.48%로 늘 상대보다 더 많은 공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번의 리그 경기에서 플레이메이커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포함시켰어요. 선발 명단에 에릭센을 넣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수비수인 디오구 달로를 인버티드 레프트백으로 기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점유율 상승의 변화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 수비수인 달로는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 중앙 지역에서 안정감을 더해주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에게 빅찬스를 만들어줄 때 보여준 것처럼 스페어마인으로 공격의 한 자리를 추가적으로 차지하며 공격에 가담했을 때 패스를 찾아내는 시야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컴팩트함을 유지하고 있는 수비도 주목할 만한데요. 지난 시즌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 미드필더 수비 라인 3개의 유닛이 개방되거나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간격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격을 좁히는 것이 텐하그 감독이 해결하고자 했던 우선 과제였는데요. 우리는 확실히 맨유의 중앙 수비수들이 더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미드필드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마테이스 더리우트는 각각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보듯이 공격수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성을 보이며 달려들어 상대 지역까지 넘어와서 공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마르티네스를 활용한 것은 공격과 미드필드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줄이고 백포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 특히 연계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상대팀이 라인 사이에서 양질의 공소유권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하는 숫자가 줄어든 점인데요. 지난 시즌 맨유는 첫 5경기에서 무려 76회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이번 시즌에 같은 5경기에서 허용한 슈팅 숫자가 50개에 불과합니다. 또 2023-2024 시즌 전체에 걸쳐 경기당 평균 17.6개의 슈팅을 허용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슈팅 허용을 정말 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안 좋았는데 2024-2025 시즌 들어서는 90분당 평균적으로 10개의 슈팅만 허용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크리스탈 팰리스와 0대0으로 비길 때 멋진 더블 세이브를 기록했던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가 이런 본인의 선방 능력과 활약을 펼칠 기회가 훨씬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테나 감독 체제의 맨유는 수비 경고성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 같은 경우에는 볼을 따내는 지표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주요 부분에서 상위 4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력으로 인해 인터셉트, 볼 리커버리 횟수가 훨씬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볼 소유권 경쟁 승리 기록이 지난 시즌 9위에서 올 시즌 2위로 올라갔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볼 소유권 획득 순위도 지난 시즌 10위에서 올 시즌 공동 4위로 올라왔죠. 미들 서드, 중원 지역에서의 볼 소유권 획득 횟수 순위도 지난 시즌 12위에서 올 시즌 2위까지 올라왔고 수비 지역에서의 볼 획득도 10위에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태클 승리도 지난 시즌 9위에서 올 시즌 3위로 올라왔고 가로채기 기록은 지난 시즌 11위였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가 된 것이니까 수비력이 굉장히 향상된 것입니다. 맨유의 4-2-3-1 전형은 4-3-3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코비 마이누가 가장 아래쪽으로 깊이 내려간 미드필더로 나서고 그의 오른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왼쪽에 에릭센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조슈아 지르크지, 최전방 공격수가 포켓 위치, 2선 공격수 위치로 내려오면서 맨유가 중앙 지역에 정말 많은 선수를 배치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에릭센과 페르난데스의 포지션이 마이누의 양쪽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시면 에릭센이 조금 아래쪽에, 브루노가 조금 위쪽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에 달로와 지르크지까지 들어가면서 5-6명의 선수가 중앙지역을 통제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맨유가 첫 두 경기에 큰 성공을 거둔 이후 특히 3라운드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슬롯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완패를 당했죠. 그 패배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에릭센의 운동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테나 감독은 사우샘프턴전과 팰리스를 상대로는 의도적으로 중원 3선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미드피치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즉 전방 압박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이후에는 에릭센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방 압박 라인을 조금 더 내리면서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실제 이 기록을 보시면 풀럼과의 개막전에는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 공을 따낸 기록이 10회였는데 리버풀전은 3회밖에 안 됐었잖아요. 브라이튼전에도 6회로 초반에 높았지만 이제 리버풀전 이후에는 사우샘프턴전 5회,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전처럼 3회로 줄어들으면서 무리하게 라인을 높여서 에릭센의 뒤가 뚫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인상적인 달로 선수의 왼쪽 풀백으로서의 활약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풀백이지만 왼쪽 풀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술적인 이해력과 양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왼쪽 풀백으로 최근 보이고 있는 활약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맨유가 수비에서 특히 많은 부상자, 루크쇼와 타이레 말라시아가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지는 왼쪽 풀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달로의 공이 컸습니다. 마르티네스, 달로,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새로 영입된 누사이르 마즈라이는 맨유의 리그 첫 5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또 더리우트와 마찬가지로 이 수비라인 전체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루크쇼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달로라고 할 수 있죠. 공중볼 승리에서 6번을 기록하고 있고 또 상대 슈팅 방어도 3차례, 지상볼 경합 승리 20회, 볼 리커버리 무려 40회, 가로채기 10회, 태클 10회 등 어마어마한 수비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공 소유권 획득이 40회로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1위가 달로고요. 또 수비 지역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것도 24회로 전체 1위, 미들 지역에서의 획득도 15번으로 전체 2위고 가로채기 10회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3위에 해당하는 높은 기록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수비 기록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게 달로인데요. 트벤테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비겼던 것처럼 물론 맨유가 아직 과도기에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국 리그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정체성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맨유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고 토트넘과의 경기는 맨유가 정말 이렇게 좋아진 팀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맨유는 역대 토트넘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64전 39승 14무 11패로 절대 우세하고요. 또 최근 6경기에서도 3승 2무 1패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인데 맨유가 홈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 거의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보면 역대 맨유와의 경기 기록이 8승 2무 11패일 정도로 많은 경기를 치른 팀들 중에서도 맨유를 상대로 한 기록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4득점 2도움으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최근 4시즌에 이 공격 포인트 상당수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 7번의 맨유와의 경기에서 5
번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 특히 2020-2021 시즌 맨유 원정 당시 6대1 대승을 이끌었던 것은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였고 그때 원맨쇼를 펼쳤었죠. 문제는 이런 손흥민 선수, 맨유의 강해진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허벅지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70분쯤에 이제 교체됐던 손흥민 선수인데 경기 후 한국 취재진과의 믹스존에서의 인터뷰를 좀 안 할 정도로 빠르게 치료를 위해 이동을 했어요. 물론 본인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그래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부터 계속 허벅지를 만지고 있고 특히 이 허벅지의 문제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공격 지역에서의 속도, 질주, 슈팅 이런 부분의 힘과 정확성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근육 쪽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또 이 참고 뛸 경우에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맨유와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 진단을 받지 않고 명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전이 아닌 후반전에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초반부터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고 전방 압박이 필요하고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지는 전반전보다는 그나마 상대도 지쳤고 또 손흥민 선수도 좀 쳤다가 상대가 지친 상황에서 공략할 때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란키 원톱 그리고 오른쪽에 존슨 그리고 중앙 공격 미드필더로 클루셉스키 왼쪽에는 베르너가 먼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임대로 왔을 때 맨유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맨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더리히트나 마즈라이가 바이에른에서 뛸 때 또 라이프치히에 있던 베르너가 상대해봤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베르너가 이 경기에는 기회를 먼저 잡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디슨과 벤탄쿠르가 후방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포백 라인, 비카리오가 이제 골문을 지킬 것 같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르키즈가 최전방에 서고 가르나초와 아마드가 좌우 측면 공격수, 에릭센, 브루노가 두 명의 탑10으로 뛰고 마이누가 원볼란치, 달로, 리산드로, 더리우트, 마즈라이가 포백, 오나나가 골문을 지키는 최상의 선발 명단을 내세울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홈팀 맨유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그래도 팽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맨유 승리 평균 배당률이 2.31배, 무승부 3.88배,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2.80배니까요. 이 정도 배당률이라면 충분히 토트넘이 최소한 무승부는 끌어낼 수 있다. 내지는 토트넘이 이겨도 이상한 결과가 아니라는 전망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팀 내 최고의 해결사이자 팀의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이라도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갖추기를 바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빠르게 회복해서 선발로 뛸 수 있을 정도로 또 엄청난 회복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코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를 잘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맨유와 경기 당일까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밝혀질지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일요일 밤 12시 반에 킥오프하는데요. 이 경기 1시간 전부터 이어질 입중계 실시간 소통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